민심의 선택은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 압승, 국민의힘 참패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총선 결과 분석하면서 전국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우선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주무셨습니까? 저는 못 잤습니다. 그죠.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참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출구조사와 결과가 좀 다른 경우가 많아서 계속 지켜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사전투표가 좀 높았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출구조사 대상은 사실 현장 투표잖아요. 예. 현장 투표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그걸 표집을 하는 것 같고 출구조사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론조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표집하는 그 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생긴 것 같은데 그 오차에 또 이 맥락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당이 낙선하는 것으로 나온 지역에서 여당이 당선하는 지역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출구조사에서 전화로 모집한 그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의 일정한 경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는 출구조사 응답하신 분들이 사실은 여당을 찍었지만 야당 찍었다고 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약간 경향이 보이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지만 어쨌든 데이터의 부정확성으로 본다 그러면 출구조사보다는 사전투표한 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이것이 약간 거기에서 오는 오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좀 한계가 좀 드러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보완하기가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예. 여러 여론조사 기법들이 발달을 했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를 보면 사전투표를 출구조사 못한 부분을 보정하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서 굉장히 근접한 결과를 냈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대선과 총선의 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총선이 어떤 선거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또 차이가 있는데 대선은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표집을 하는 것도 더 수월하고 오차도 별로 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소선거구제 특성상 한 지역들을 이제 지역들을 다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 어떤 득표율과 지지율 이런 것과 실제 의석수 간에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 미니멈 맥시멈 범위 자체가 굉장히 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석수 예측에서. 그래서 국민 시청자분들도 다른 나라의 선거를 지켜보시면은 미국,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이제 이 의석수 예측의 오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좀 격차가 크게 납니다. 근데 지지율 자체가 의석수로 배분이 되는 뭐 독일, 스웨덴, 유럽의 유수 국가 같은 경우는 지지율만 보면 전체 의석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차이가 또 근본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출구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범야권에서 200석이 넘을 수 있다라는 결과까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서 조금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야당이 크게 승리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총평을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평가 그 시기이긴 한데 중간평가 치고는 그 회초리가 굉장히 매서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은 사실 개헌저지선 또는 탄핵저지선까지는 확보를 했지만 실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현상유지 차원의 직무수행 이외에는 개혁과제를 수행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점진적 개혁으로 어떤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야당과의 협조를 하고 그 협조 하에서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그렇지만 지금 조국 신당이 원내 진입하면서부터 선명성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특검법을 또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것과 관련된 조정을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어떻게 조율할지 따라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조율하고 그 정책 추진 과정을 여당과 다시 조율하는 이런 2단계 조율이 아마 일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의석구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혹은 국민의힘의 참패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꼽으시겠어요? 사실 그 문제는 여러 분야별로 나눠서 또 볼 수가 있고 구조의 문제와 이제 행위자들의 문제도 있겠죠. 근데 네. 일단 제가 구조부터 짚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 선거는 일단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판가리 선거는 아닌데 휩쓸이 선거였다. 그러니까 예. 판가리 선거는 아니었어요. 판가리는 예를 들면은 뭐 양대 정당 체제가 다당제가 된다거나 혹은 반대로 된다거나
이런 선거여야 되는데 4년 전에 나타났었던 제3지대 위축이 조금 더 심해진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판가리 선거는 아니었는데 휩쓸이 선거는 이제 비슷한 구도에서 한쪽으로 확 휩쓸려가는 이 선거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중간 선거였던 것은 보통 정권 전반기에 야당이 압승한 선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예.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각 행위자들의 문제점 이전에 좀 돌아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 갔던 것이 크게 작용을 반대급부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10년 정도 보통은 예전에는 정권을 한번 잡으면 한 정당이 10년이 갔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야당을 하면서 축적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악재가 있다고 해도 국민들이 조금 봐주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좀 급격하게 민주당 정부가 5년 만에 끝나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상태에서 조금 국민의힘도 허술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유권자들도 아니까짓 거 정권 또 5년 만에 바꿔봤는데 이번에 한번 야당 쪽으로 확 쓸어주자라고 하는 이런 심리도 또 발동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우리 정치의 여러 패턴들, 주기적인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네, 한마디로 민주당의 앞선 국민의힘의 참패였는데요. 22대 총선 마무리된 시점에서 개혁과제 추진에 더 매진하겠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물가 등 민생 과제도 해결하겠다.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 입장에서 앞으로 개혁과제 추진에 좀 매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 보면 될까요?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총리직 자체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개혁과제 추진의 어떤 국정 방향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 다음 총리가 들어와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어떤 또 과제 우선순위를 정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국민적 이런 국민 심판에 대한 해석을 개혁을 조금 더 해라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 동력을 국민과 직접 상대하겠다 아마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 것이고 국회 내에서 의사결정 이후에 그걸 대통령이 그걸 반영해서 국정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상당히 지금과 의석수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거든요.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은 여론조사가 아닌 표로 어떤 국민의 의사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달라지는데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의 말은 국민과 직접 소통해가면서 국민을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치겠다. 그것은 개혁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정당은 개혁을 반대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을 설득해서 개혁 추진 과정에 과제에 동료를 얻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식의 국정과제,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범야권이 상당하잖아요, 의석수가. 이런 상황에서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실제 예전 사례를 보면요. 지금 국회 내에서 여론을 숙성기간 거쳐가지고 개혁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불가능했어요. 그 개혁과제라는 게 예를 들면 검찰개혁 이런 식으로 특정 정파의 이익에 부합되는 개혁과제는 수월했는데 심지어는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서 그게 아니고 국민적 일반에 필요한 개혁과제 입장에서는 아예 모른 척하든가 지금 의료개혁만 해도 그렇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특정 정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전반의 이해관계에 얽히는 이 개혁과제는 어차피 국민이 지지해야지만 추진할 수 있다. 그 힘을 받지 않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 의석구조 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노무현 대통령처럼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방향 또는 여론이 우호적인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그걸 우선 추진하는 방향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의회 기대는 또는 여당에 기대는 국정 운영은 사실은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정 운영의 방식을 저렇게 피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22대 총선 국민의 선택을 이제 앞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의미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네, 뭐 명시적으로 개혁과제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근데 사실 개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개혁에도 굉장히 다양한 개혁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가장 정부로서는 현재 해야 될 개혁은 크게 두 가지 개혁이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다수의 합의가 마련돼 있고 또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개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얼른 야당과 함께 조속하게 법안도 통과시키고 하면서 뭐 무쟁점 법안들이 또 많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적 유감을 다 떨치고 총선의 잔상도 떨치고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수월하게 국민들한테도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다수의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한국 사회에 시급한 일이고 조금 느릿하더라도 결국에는
합의를 맞춰 나가야 될 사안들, 의대 증원 또 그런 경우고 사실 의대 증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연금 개혁 같은 겁니다. 이런 개혁은 사실 근데 빨리 성과는 안 나더라도 열심히 하는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이 좀 이렇게 또 호소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혁이라면 이제 좀 안심이 되는데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반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개혁 대 개혁의 대결이 되고 5대 5의 대결이 되고 잘해봤자 그리고 심지어는 6대 4나 7대 3인데도 나머지 3이나 4 이쪽에서 너무 극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열적인 이슈들. 이 분열적 이슈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특히나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가 손을 댔던 이슈가 이런 이슈들이 많아요. 그리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 정부 때도 이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예. 항상 그것 때문에 정권들이 쇠락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실제 예.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당에서 숙성해서 나오게 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힌 개혁과제로 오인받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행정부가 추진하게 되면 이거 국민적 이해관계에 얽힌 개혁과제다 이렇게 또 인정받기 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권의 주도권은 대통령이 쥐고 가지 않을까. 여당과의 관계에서만 보면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지만 여당이 그 선정하고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조금 더 정파적 이익을 떠난 범정파적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 연금 개혁 같은 거 좋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갈등 구도가 다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야의 갈등 구도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반개혁 대 개혁의 갈등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개혁과제 선정, 발굴, 추진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정파적인 이해관계였는데 그게 묘하게 맞물리면서 국가적인 공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헌이나 선거제도도 사실 그런 식으로 많이 되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정파적인 이해관계라고 해서 꼭 터부시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잘 어우러지면 최선의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정파적 지도자의 역할을 취할 거냐, 아니면 주선자의 역할을 취할 거냐 했을 때, 근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 봤을 때는 후자 쪽이 아닐까, 조금 더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여당하고의 역할 분담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 민심을 받들어서 어떤 좀 변화를 줄지 또 22대 국회와 더 많은 대화 협력을 하겠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지켜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를 해보죠. 이 여당의 참패를 떠안게 됐고 오늘 당초에는 10시 30분에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11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출구조사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떤 입장을 좀 밝힐 것으로 예상하세요? 시간이 연기된 걸 보면 아마 의견 수렴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쨌든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이란 것은 이제 당이 비상 상황이었다. 그 비상 상황을 잘 수습해서 총선을 치르는 데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성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 규명은 나중에 백서로 저희가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퇴 입장도 막 밝히지 않을까 또는 이제 네. 밝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퇴 입장을 밝히고 이제 주변의 비대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직자들이 만류하는 형식은 몰라도 일단 사퇴 입장을 안 밝히게 되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아직도 이게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또 당의 지지층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단결해서 힘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책임의식을 못 느낀다라고 또 지지 철회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책임지는 자세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본인의 정치 일정이지만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성과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나중에는 이제 보수 결집의 그런 기조로 나갔지만 어쨌든 탄핵 저지선은 또 막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정치 행보는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오늘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완전히 쇠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당분간은 이제 좀 가라앉는 시기를 거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대안 주자 이런 것들도 너무 섣불러 보이는 예측 같지만 제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말 빨리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 그 대선 후보들 군들끼리도 좀 평평해지는 이런 그 효과들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오홍 안나를 또 같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 유력 주자들이. 네,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예.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과 이제 맞물려 갈 것 같고 일단 의석수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텐데 근데 묘한 것은 이제 한국 정치가 너무 사법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이 결과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명운을 같이 좌우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유죄, 무죄가 어떻게 워낙 혐의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것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까지는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과는 이제 무관하게 비칠 수 없다. 사실 우리 한국 정치는 정말 역전과 역전을 거듭하는 정치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도 을처럼 비춰져서 이번에 좀 상승을 했는데 다시 갑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속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번 총선 이 결과에 따라서 양당 수장들의 정치 명운이 달렸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든 한동훈 위원장은 패배라는 결과를 안게 됐고 또 반대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승리를 했거든요. 사실 결과 이전에 151석 목표다라고 제시했는데 그것보다도 많이 확보를 한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재명 대표야말로 가장 고도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부담, 저렇게 해도 부담인 거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지난 국회도 마찬가지였지만 한쪽에서는 그 지지율의 의석수를 갖고 무슨 추진력이 있느냐라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의석수를 갖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냐라고 하는 뭐 눈을 이렇게 치켜뜨기도 어렵고 깔기도 어려운 네, 두 가지 다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또 지속이 되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가 사실 비명계가 좀 많이 축소된 게 이 대표한테는 부담이 될 겁니다. 비명계가 오히려. 네, 비명계의 구성이 이재명 대표를 이기지 못할 만큼 딱 있어주는 게 사실은 더 당내 질서에도 안정적일 수 있고 과거에 김대중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당의 30-40%의 비주류는 항상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친명계 의원들을 통솔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친명계 내부도 또 분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또 대표를 더 해야 될지 물론 안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더 많은데 차라리 더 책임을 지고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그렇게 해버리면은 거의 반쯤 대통령이 된 듯한 옛날에 이회창 총재처럼 그러면 이제 대선에서는 또 불리한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 미묘한 함수 속에 이재명 대표가 놓여져 있고 이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력의 모든 것이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22대 총선 때 친명 후보들이 당선이 된 상황이 오히려 이 대표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 당대표를 계속해서 해나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깊을 것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 어떻게 좀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적 자산은 얻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사법적 리스크가 아주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앞으로 대선 잠재적인 대선 주자 또는 역학관계의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법적 리스크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내쫓는 게 아니고 사법적으로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대선 주자로서의 잠재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대선 주자가 아닌 분들은 당의 중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대표가 다시 된들 앞으로 선거가 이제 2년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대표임기가 2년까지인데 본인들 어떤 공천권이나 본인 주변의 공천권에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를 연임한다 한들 정책에 상처만 있는 것이죠. 대통령과의 각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대통령과의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과의 협치가 본인 지지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중도층에 좋은 영향을 줘도 그렇다면 지지층이 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신당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모습도 있지만 친문정당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한정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은 사실 와야 될 것이고요. 그 와의 주요 세력이 되는 것은 이제 친문이 될 겁니다. 뭐 저희가 친문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다음에 어떤 정치 세력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본인이 정치적인 자산을 얻어가면서 뭐 개딸 등의 어떤 그 지지층의 힘을 받아가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에요. 법원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저건 정치적인 힘으로 돌파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대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당대표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리스크만 더 현실화되거나 또는 그 대통령과 협치 이런 문제에 의해서 본인 지지자들이 와야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모습을 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주목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조국 혁신당의 돌풍일 겁니다. 현재 비례대표 개표가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됐고 조국 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갈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지는데요. 이번 조국 혁신당의 돌풍과 관련해서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저는 일단 조국 혁신당 주도의 국회가 당분간은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예. 어떤 위상을 점하기 위해서 상당히 선명한 정책들, 뭐 탄핵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을 좀 흔들 겁니다. 흔들어서 뭐 물론 법안을 제출해가지고 교섭단체 요건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되기 이전에 본인이 민주당과의 위상관계를 어느 정도 정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 어떤 위원들의 강성 위원들을 흔들겠죠. 그런 취지로 본인의 위상을 일단 제고한 뒤에.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그렇게 오랫동안 당대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되지는 않을 겁니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유죄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확정일 예. 가능성이. 그렇다면 본인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당의 위상을 정립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본인은 이제 정치적 모색을 할 텐데 또 하나 제가 예측되는 것은 민주당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조국 대표는 내각제 개헌도 아마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예. 현 정부와의 관계 또는 앞으로의 지형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질 때 대한민국은 내각제로 가야지만 좀 오히려 안정적이다라는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사실 대통령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정계 개편 또는 권력구조 개편, 민주당의 관계 어떤 위상 정립 이런 차원의 전반기 국회 전반기를 보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예, 조국 대표가 이제 원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조국 대표가 당장에 아주 강경하게 가진 않을 거예요. 오늘도 이 일성을 보면은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퇴를 혹시 촉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예. 짐작하신 분들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죄였습니다. 사죄, 예. 이것은 본인도 일단 톤 다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무작정 강하게만 밀어붙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거를 많은 정치인들이 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숨 고르게 들어갈 거고 좀 주력할 부분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따로 있었는데 섞었다가 다시 흐트러뜨리는 재배열이 일어날 겁니다. 뭐냐면 조국 그 더불어민주연합 중에 어차피 그 진보당 출신이라든지 새진보연합 또 연합정치시민회 출신들은 민주당과 같은 당으로 가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본인들의 정당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정당으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구성하고 이제 조국혁신당을 합쳐서 20석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탐색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직화하는 작업으로 먼저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문은 분화가 됐어요. 네. 친문 중에 가장 비명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이겠고 친문 중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고민정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친문 중에서도 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조국 대표는 사실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조국 대표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주자 지위를 불안케 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 처지가 사실은 대법원 판결을 이제 앞두고 있고 아무리 이 사법 일정을 계산을 해봐도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보다도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조국 대표의 심정이라는 것은 나는 여기까지니까 더 멀리 가십시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등을 미는 정도의 수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친문 대 친명 이렇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보완적인 관계일 것이고 만에 하나 보완적인 관계가 깨지게 되면 최근에 윤석열 팬덤, 한동훈 팬덤 간의 전쟁이 나는 것처럼 그쪽에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태를 적어도 지도자들은 피해가려고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조국 혁신당이 좀 단독으로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랑 합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합치를 할 거라고 힘을 싣는 거. 민주당하고는 합체를 하지 않고 이제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같은 결국 범야권 연합과 조금 만들 수 있다. 네, 민주당은 아니었던 아. 당들과는 합치지 않을까. 가능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네,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좀 격전지 얘기들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유독 격전지들이 많았거든요.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반도체벨트. 이곳들 중에서 좀 어떤 지역들, 당선된 후보들이 눈에 띄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지역구 있으십니까? 저는 그 한강벨트는 아닌데 어쨌든 도봉갑의 김재섭 네. 당선자의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이제 후보자들을 저희가 어떻게 내야 될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두 후보가 다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지만 어쨌든 안기령 후보는 지역을 잘 모른다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잖아요. 동 이름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낙하산으로 와가지고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리한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렵다.
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험지라고 평가받던 도봉갑에서 30대 청년이 당선이 됐잖아요. 갈고 닦았다.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배우자도 임신 상태의 배우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또 간극을 줄였단 말이죠. 이런 식의 앞으로는 한 2년 정도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후보자들이 되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이제 국민의힘 공천 양상을 보면 이전 공천 양상을 그대로 다 답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물론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과 지역과의 연고도 또 연고를 만들어가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따라서 좀 김재수 후보가 당선된 것이 험지는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험지가 따로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서 이런 정계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물로 네. 결국 승리를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지역구 따로 또 있으셨습니까? 그 김재섭 후보가 썰물에도 잠겨 있을 것 같은 섬이었는데 밀물에도 안 잠겼다라고 표현한다면 전재수 부산의 후보는 예. 이 민주당 차원에서는 사실 거의 전국이 밀물이었는데 이 지역이 썰물이 됐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 또 눈에 띕니다. 그만큼 어쨌든 간에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경쟁력이 가장 강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당이 네. 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민주당에서 한석을 그렇습니다. 가져갔죠. 근데 어쨌든 근데 거기서 또 드러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킨 것은 전재수 의원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전재수 의원의 당내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당내에서도 안착하기 쉬운 포지션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와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명계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또 확보를 해뒀다. 예. 근데 이 점은 공교롭게도 김재섭 후보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섭 후보도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이쪽하고도 다르고 장해찬 후보라든지 이쪽하고도 많이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는 당내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후보들이 또 이렇게 험지에서도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강벨트 격전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이 용산을 골랐습니다. 용산에서 향배가 어떻게 될지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결국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표 차이가 이전보다는 더 낮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표 차이 나기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거기 박형구청장에 대한 비토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영세 의원이 됐다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 마음 속에는 그 중간 평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 비토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개혁과제 등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런 생각도 더불어 두 개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마음은 국민들이 항상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냐 이렇게 딱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용산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 대통령이 국정 운영 3년간 국정 운영을 운영하도록 야당도 사안별로 협조를 해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강벨트 내에서 여러 다른데 뭐 나경원 의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권영세 의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용산에서 살려줌으로써 당의 중심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준 의미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기서 잘 야당과의 협상 능력이 다음 당을 이끄는 사람의 덕목이 된다면 네. 저는 저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강벨트 얘기를 또 해보자면 동작을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좀 힘을 실었던 지역이었기도 했고 막판에는 류삼영 후보가 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결국에는 나경원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굳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개헌저지선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후보가 질 정도면 국민의힘이 두 자릿수 의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개헌저지선은 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당선이 됐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고 나경원 후보는 사실 4년 전하고는 많이 다른 선거를 본인도 스스로 깨닫고 있을 거예요. 그런 선거를 치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지내게 되면서 너무 지나치게 강성지지층 중심의 행보를 했고 예. 그것이 이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평소에 찍어줬던 분들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실 원내대표를 안 했으면 저는 당선이 됐을 거라고 봤었어요. 4년 네. 전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반전이 일어난 게 당은 여당이 됐는데 근데 본인은 전당대회 도전을 하려다가 굉장히 또 고초를 많이 겪었거든요. 물론 한간에서는 너무 쉽게 꺾였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면모가 또 없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 점들이 좀 플러스로 작용을 한 것 같고 나경원 후보가 이제 뭐 정당을 떠나서 지역구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것이 중평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바람에서도 결국 생존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 오홍안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이제 분당갑에서 당선이 되면서 원내에 이제 입성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당권에 대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에 좀 힘도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이 일단 근데 바로 당권 도전 이런 걸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당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예. 본인들도 사투 끝에 당선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두 분이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을 같이 일으켰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냉혹한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당권 도전으로 가는 데는 좀 여러 험난한 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친윤계 쪽에서도 이거는 너무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당대회 때 떨어뜨렸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온다면 당내 어떤 복수열전처럼 보일 수도 있는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당대표직을 또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대표를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외곽으로 돌다가 이제 핵심으로 진입하는 이런 것이 이제 대권의 전형적인 공식이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또 극명하게 보여준 적이 있었죠. 오히려 외곽에 있다가 들어가는 그림들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대표직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거다. 근데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때라도 좀 더 튀어야 될 것 같다. 그게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마침 오세훈, 홍준표 두 단체장은 이제 단체장이기 때문에 대표를 겸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한번 좀 더 치고 나가볼까라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 있을 거라서 당분간 뭐 두어 달 정도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내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동작, 을, 용산, 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기를 잡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권 심판론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모습이지만 이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경남 지역은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그 실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그 광역 지자체장의 역할도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 운동을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조직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할 여지가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이 현재 현 시장이잖아요. 예. 경기도가 성적이 안 좋은 것은 어쨌든 김동연 지사가 또 민주당 소속이고 경남도 마찬가지로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광역자치단체장의 그 당적과 사실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 결집이 일어났던 부분도 없잖아 있죠. 탄핵 저지를 해야 된다. 뭐 그다음에 법률안 거부권 이런 문제 등과 관련돼서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층에 호소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중도층이 약간은 좀 이탈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마지막에 당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그런 전략적 수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거는 본인 비대위의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여기서 저희가 더 나가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기 당대표를 어떤 분으로 모셔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이 살아나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당이 살아나는 것은 사실 선거 결과로 다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어떤 어젠다를 갖고 대통령실을 대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어젠다를 갖고 야당과의 협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색깔이 있는 분이 나와서 당을 이끌어야지만 당이 보존되고 이후에 확장할 여지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6개월간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남 지역에서는 몇 개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보수층 결집이고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들이 영남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 많이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층, 무당층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대패를 한 건데 저는 이게 이제 뭐 표현하자면 강영남당이 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저는 굉장히 이중적 의미에서 한국 정치의 악재라고 보는 것이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강남, 영남을 철옹성으로 하는 데는 재주가 있으되 외연 확장이라든지 합리적 보수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바라기 어렵게 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전망을 해보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 질서에 젖어들수록 더 나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아닌 정치 세력은 영남, 강남에서 더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주의 같은 이 구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어느 정당 입장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 그리고 전 국민적 입장에서 좀 나쁜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뭐 국민들이 표심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네. 선거제도만 개혁하면 됩니다.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대선거구제로 개혁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소선거구제를 놔두더라도 비례대표를 상당히 늘리면서 동시에 이런 지역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일본처럼 구제해주는 석패율제를 도입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도 이제 더 이상 험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이 선거제도 이 문제 하나로 굉장히 이제 문턱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실 이 지역 주민들도 많이 부담스럽게 됐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면 저쪽을 왜 한쪽만 샥 이렇게 밀어주나. 사실 거기도 사실 한국 역사에 얽혀 있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호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인데 항상 선거가 끝나게 되면 특정 지역 주민들이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뭔가 광신을 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라도 선거제도라든지 정치 체제를 바꾸고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간곡히 또 드립니다. 예, 이번 국회에서 압도적인 여소야대가 확정이 되면서 윤 대통령 이 임기 내내 여소야대 형국이 되는 최초의 헌정사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전국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어떻게 전망하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의 그 태도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국회 다수당이 됐지만 실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 배출일 겁니다. 지방선거의 압승도 앞으로 있겠지만 대통령 배출이 목적이라면 아마 그렇게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식의 법안 제출이나 뭐 탄핵안 제출 이런 건 하지 않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이 만약 강성으로 나오면 또 거기에 강성 대응을 하느라 이제 갈등이 재현되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거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적 눈치를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허니문 기간이 오히려 지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정권 출범 이후에 허니문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 아마 오히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허니문 기간에 어떤 식의 정치 문화가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누군가 이제 그 이 권력구도 개편을 얘기할 여지가 없잖아 있어요. 이 허니문 기간이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의 5년 임기 기간 동안에 중간에 있을 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대통령 나머지 3년, 나머지 2년에 어떤 정책을 추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번번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내각제 개헌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개헌의 동력을 삼아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나와서 만약에 힘을 얻는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그 원만한 국정 운영에 도움될 여지도 없잖아 있다.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이나 또는 그 태도를 보인다고 예상이 되고요. 예.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연립내각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인사를 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전격적인 영수회담을 제안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파격적인 의석 구도가 당정 간의 화합 또는 야당과의 대화를 추진할 여지를 더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기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남은 3년 그리고 국회와 연결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제가 일부러 극명한 좀 사례를 예로 들 수밖에 없겠는데 상상력을 좀 더 이렇게 다들 국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국회 추천 총리제 대연정이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 탈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탈당을 하게 되면 더 나쁩니다. 대통령 탈당도 어느 정도 뒷심이 있을 때 탈당을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있는 건데 탈당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탈당 얘기를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부정적인 국민들도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추천 총리 이런 것들이 과하다면 작은 일부터 해야 될 텐데 단적으로 이제 딱 이렇게 백지를 펴놓고 본인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쫙 나열을 해놓고 받을 수 있는 것과 못 받는 것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그리고 절충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절충의 안과 중간에 전략적으로 꺼낼 절충의 요구 이런 것들까지 깨알같이 메모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든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골몰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야당 대표다라고 하는 그것만 딱 생각을 하시고 회담을 제안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회담을 제안을 하지 않은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부정적인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니 그래도 이 대표나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법안의 이런 교착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될 거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있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난 거거든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차제에 보수 정당의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지금 이런 부분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0.73%인가 차이가 났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압승을 했지만 사실 투표 이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적 지지의 민심 자체가 사실 보수 진보로 나뉘어 있지만 그 보수가 추구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어젠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젠다를 변경시키든가 해가지고 기본적인 정치 지형을 다시 재편을 해야지만 뭔가 이 갈등 구도 늘 갈등의 상존이 아닌 서로 간에 합리적인 그 경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당대표 누가 하는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보수 정당이 추구하는 바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조금 더 국민께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부위원장,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